이제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 사건이 검찰로부터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죠. 법원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사건을 통제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검찰이었는데 이제 법원이 그 사건을 통제하게 돼서 절차의 주재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법원에서 무슨 절차를 하냐? 법원에서는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라는 어떤 절차에 그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소송 계속의 효과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공소장을 통해서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그거를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니까 심판 대상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공소시효가 이제 정지되게 되는 거고, 공소가 제기되면 이제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효과가 이제 있게 됩니다. 소송 계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해서 소송 계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어떤 폭력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하고 또 한 번 기소를 하게 되면 소송 계속된 사건이 두 개가 걸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중 기소라고 하고, 이중 기소는 적법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소송 계속의 효과로서 이중 기소를 막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또 두 번째 효과가 뭐가 있냐면, 공소를 제기한 뒤에 이 수사가 제한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요청이 있게 되죠. 공소를 제기하고 나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수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과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의견 한번 들어볼까? 공소를 제기한 뒤에 검사가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공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199조에서 아마도 임의수사의 원칙에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잘 모르겠지만 임의수사 정도는 이렇게 수사기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임의수사는 계속 할 수 있게 좋겠다. 강제수사는 하는 게 좀 어렵겠다. 강제수사는 일단은 법원이 소송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게 일단 증거물 같은 경우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그것을 침해하게 될 정도의 개입은 허용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임의수사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더 조사할 거 있으면 판사한테 조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검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염려가 있으면 검사가 뭘 압수할 게 있으면 검사가 압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제 생각엔 공소 제기를 남용하지 말고 공소 제기 전까지 충분하게 다 수사를 해서 공소 제기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강제 수사는 허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똑같은 논리로는 임의수사도 허용하면 안 되지 않을까? 다 공소제기 전에 다 하도록,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도 다 하도록 하면. 네, 얘기해 보세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피의자가 수사의 대상에서 피고인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방어권의 주체로서 이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 서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수사 같은 그러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직접적인 강제 수사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잘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해서, 우리가 수사기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너는 기소할 때까지만 수사를 해라, 그 다음부터는 수사를 절대 하지 마라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공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또 새로운 보강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일체 막게 되는 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물리적으로 관철시키는 거야 좋겠지만 그러나 좀 현실적인 그 형사사법 절차가 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잘 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소 제기 후에도 어느 정도 수사를 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 그런 요청들은 있게 돼요. 공소 제기한 후에 사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수사를 잘 해도 나중에 수사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수사를 전혀 못하게 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지요. 그런데 이 피의자와 공소 제기 후에 아까 방금 본 것처럼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피의자 피고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지금은 물론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도 많이 보장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사 절차는 굉장히 그 뭐랄까 직권적으로 규문적으로 직권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의자와 검사가 대등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피의자는 검사의 피의자가 절차의 주체인 면도 있지만 또 역시 수사의 객체인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재판으로 오게 되면 검사는 조사를 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유죄를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는 원고 측의 입장에 있게 되고요. 원고 측의 입장에 있게 되고 피고인은 피고 측의 입장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양자가 소송 공방에서는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하도록 설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사자 대등주의, 당사자주의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우리 형사소송법이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입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는 동일한데 그러면 둘이 똑같이 같은 그 재판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지위와 동일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한쪽이 다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쪽에게 조사권을 주고 한쪽은 조사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권투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막 권투하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잠깐 그런 다음에 너 이리 와 그래갖고 막 때린 다음에 다시 이제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소 제기 후에 수사를 못하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 기본적인 요청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당사자주의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공소 제기 이후에도 수사를 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라는 그런 타협점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현재 판례나 이런 학설들은 대체로 임의 수사는 할 수 있다. 임의 수사는 할 수 있는데 강제 수사는 못한다. 라는 때에 이제 대충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기소한 후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기소한 후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건 안 되고 기소한 후에 피고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될까 어떨까요? 기소를 했는데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판사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판사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서 배웠잖아요. 검사가 판사한테 영장 청구를 해서 그 영장에 기해서 구속, 압수수색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속하거나 압수수색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떨까요? 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해서 그 피고인을 이렇게 소환을 하든지 구속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검사가 강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거고 그 강제 수사는 요 요청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자기가 주도가 돼가지고 강제 수사하는 것은 허용하지 말자. 그러면 그거 꼭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재판을 하다가 압수할 일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검사가 하지 않고 그때는 절차 주재권이 법원으로 넘어갔으니 이제 법원이 구속을 할 필요가 있으면 구속을 하고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으면 하라. 다만 검사로서는 법원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검사의 어떤 필요성은 충족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 현재 판례 입장이에요. 한편 임의 수사랑 관련해서 검사가
피고인한테 물려보려면 원래 법정에서 물어보면 되죠. 근데 검사가 피고인 기소한 뒤에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서 물어봐요. 그거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검사실로 불러서 신문을 해요. 허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네. 그 피고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판 절차가 진행된 후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피고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압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준해서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도 만약에 변호사가 붙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아마 그 증거 능력 그 조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붙어서 하면 할 수 있다. 뭐 안 붙더라도 뭐 판례는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8년 하라고 돼 있어요? 왜 8년 하라고 돼 있을까요? 네, 피고인은 신문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당사자인데 왜 피고인을 신문하냐 이런 이제 반론이 있게 되고 그럼 피고인을 피의자 신문을 하면은 안 되는데 그렇죠? 한쪽 당사자를 물어보게 되는 게 안 되는데 대신 이제 어차피 피의자를 물어보는 절차는 강제 수사가 아니고 임의 수사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배웠으니까. 그럼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안 될 것은 아니고 피고인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대신 그냥 진술을 청취하는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소한 뒤에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을 해요. 통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작성하지 않고요.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는 작성하지 않고 진술조서라는 형태로 진술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데 실무고 판례 입장인데 학설들은 그래도 역시 이것은 당사자주의에 반한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설이 좀 많아요. 피의자 신문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것은 어떨까요? 참고인을 기소한 후에 불러가지고 진술 조서를 받는다. 검사가. 이거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표시주의에 의해서 발언하겠다 표시를 했으니까 한번 좀 도와줘 봐요. 이게 참고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허용될까? 안 될까? 기소한 뒤에 중요한 참고인이 발생했어. 그 사람을 물어봐. 그리고 그 사람의 물어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한다. 이거 적법할까?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적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법해요. 그것은 임의 수사고 이제 보완 수사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법하다. 참고인 물어보면 적법하다. 근데 요거는 어때요?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저 증언이 검사가 보기에는 분명히 근데 뇌물을 준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뇌물을 준 게 맞는데 법정에 와가지고 뇌물을 안 줬다고 하네. 검사가 화가 나죠. 으시오. 그래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다시 해요. 자, 증언 잘못했지? 뇌물 준 거 맞지? 그러면 뇌물 준 게 맞습니다. 법정에서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고 그 진술 조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을 해요. 소위 참고인 진술 번복 조서라고 하죠. 법정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 번복 조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진술 조서는 어떨까요? 진술이건 진술 번복이건 판사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부정된 사례인 것 같아서 번복 조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선서를 하고 증언하고 자기가 위중의 처벌을 받을 걸 가지고 증언을 하게 되고 그 증언을 토대로 법정에서 있었던 증언을 토대로 또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거 조사를 토대로 유무죄를 확인해 본다는 것이 공판 중심주의 기본인데 이렇게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번복시켜서 법정 밖에 즉 아무도 없고 검사하고 진술자만 있는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가지고 법정의 진술을 바꿔버리면 이 공판 중심주의를 침해하게 되고 또 부당한 압력을 받을 확률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진실일 때는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거짓말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줬는데 그래서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는 뇌물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나중에 기소됐고 재판 많이 진행되면서 피고인 측에서 뇌물 준 사람을 또 매수하거나 여러 가지 협박을 하거나 해가지고 자기가 법정에 나와서는 뇌물을 안 줬다고 말을 바꾸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바꾸는 사람도 있고 진실은 검찰청에서 얘기한 것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진술 번복조서의 내용이 진실일 때가 있어요. 법정에서 증언이 허위고 가짜고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럴 때도 이거를 쓸 수 없는 건가? 일단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진술 번복 조서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쓸 수 없고 새로 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쓸 수 있다. 너무 이것은 나쁜 놈인데 이걸 처벌해야지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입장을 강화시키면 그 강조하는 입장은 뭘 중시하냐면 우리 형사소송의 이념 중에 뭘 중시하는 거죠? 실체적 진실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 실체적 진실주의를 중시하면서 적법 절차를 포기하는 거죠. 절차를 포기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배웠을 때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주의가 충돌했을 때 잘 조화롭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을 때는 뭐가 먼저예요? 적법 절차가 먼저다라는 게 형사소송의 이념인 거죠. 그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형사소송의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범죄를 통제하는 통제형 모델이 있고 하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보장형 모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모델 중에 통제형 모델은 독재주의나 전근대적인 국가에서 이런 모델을 취하고 있는 거고 보장형 모델은 근대 시민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성숙된 민주사회에서는 보장형 모델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범인이 놓쳐지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그냥 위험으로 감수하자라는 것을 취득하는 것이 보장형 모델이고 우리 2007년 형사소송법 하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이런 모델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사 진실을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도 이러한 부적법한 절차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해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